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와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G7 정상회의의 의미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했는데 일단 이 현장에는 가지 않고 이제 차관으로서 국내에서의 자리를 지키시고 모든 실무들을 주관을 하셨을 텐데 하는 과정들을 쭉 보셨을 거예요. 2박 3일의 일정들이 공개되는 것들 또 이후에 계속 이제 외교부에서 보시면서 또 외교관으로서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총평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번 G7 정상회담은 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어떤 그 목표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목표에 하나의 날개를 달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예, 우선은 그동안은 저희가 주로 이제 G7 행사에 참여하는 형식이었다면 예, 이번에는 우리의 어떤 가치와 철학도 같이 공유하고 또 우리가 몇 가지 이니셔티브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 K 라이스 벨트라고 해서 예, 기후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벼품종을 아프리카 개도국에 전파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도적인 정책을 지탱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예, 되나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태 지역에서의 그 수소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이 국제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든가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저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하고 면담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워낙 많아서 예, 이번에 저희 빼고 16나라가 참석했는데 네. G7 포함해서 기타 국가 저희가 거기서 대통령께서 10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하셨고요. 예, 나머지 6나라 중에 3나라는 한국에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16나라 중에 저희가 13나라하고 다 정상회담 또는 환담을 했고 나머지 3나라도 이제 조만간 이런저런 계기에 또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그쪽 그 국가의 외교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좀 분위기가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던 걸 느낀 건 왜 그렇게 바뀐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예. 물론 이제 저희하고 그 어떤 협력이나 협의에 대해서 당연히 굉장히 적극적인 분위기인 거는 맞고요. 네,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그 어떤 지금 국제사회가 바라는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라는 명제에 대해서 이제 충실한 외교 정책을 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좀 눈에 띄는 일정이 한국과 일본의 그 정상들이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일정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 기시다 총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또 이 위령비에는 한국인 중에 3분의 1이 또 강제징용 피해자인 점을 들으면서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셨어요? 이 요번에 그 위령비 참배는 말씀대로 기시다 총리가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먼저 제안한 것인데 예, 이게 양국 정상이 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유령비를 공동 참배한 첫 번째 사례고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으로서도 처음입니다. 사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예,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현장에는 안 갔었지만 네. 현장에 있었던 저희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뒤에 같이 계셨던 그 원폭 피해자 분들 굉장히 감회가 깊으셨고 예, 또 마음에 맺혔던 어떤 매듭이 풀어졌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으셨다고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치유라는 면에서 또 치유. 위로라는 예.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기시다 총리도 이번 참배가 양국 관계와 세계 평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한일 양국이 과거에 대해서 계속 함께 치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동시에 뭐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국제사회 회기업에 대해서 미국 등과 함께 네, 네.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하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사죄하는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주면 안 되느냐? 좀 그게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 방한 때 네. 또 이제 잠깐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그러니까 좀 저희 정부가 하고 있는 입장은 이 한일 관계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대범한 예. 주도적인 결단을 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예.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어떤 문제, 일본 측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올 수 있기를 바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갈 보는군요.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예. 그런 면에서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 아직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네.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장에서 있습니다. 느끼실 때 좀 바뀌는 게 느껴지나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게 보입니까?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예. 그러나 지금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가 이 참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 공동 참배 일정 이후에 바로 또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 심도 있게 나눌 수 있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를 너무 추워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대통령께서 먼저 어떤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고 일본을 방문하신 데 이어서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도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본인의 마음의 표시가 있었고 예. 이번에도 위령비에 가서 위령비도 공동 참배했을 뿐 아니라 예. 또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 의미 부여를 하는 그래서 기시다 총리로서도 일본의 정치적인 여건이 있지만 나름 상당히 그 적극적으로 화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앞으로도 과거사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어떤 뭐 언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도 이 정도 지금 2, 3분 정도 짧은 스탠딩 약식 회담이었는데 원래도 계획된 게 그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원래부터 그렇게 긴 시간으로 계획하진 않았었고요.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실무진에서 서로 조율을 거쳐서 네. 그 회담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기도 하고 예. 근데 그 친교 만찬 시간에 저희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 바로 옆에 같이 앉으셔서 한 2시간 정도 상당히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누시고 그 자리에서요. 예, 한일 정상회담도 이미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나라가 다 어느 정도 할 얘기는 충분히 한 상태였는데 네네. 갑자기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게 돼서 저희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지만 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오면서 일정들이 이제 막 이제 변동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엔 그럼 이렇게 하고 실무진 간에 일단 충분히 얘기됐으니까 예. 다음에 워싱턴으로 초청할 테니까 거기서 다시 봅시다. 이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회담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어저께 있었던 일이라 네. 뭐 지금 당장 언제쯤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예. 서로 이제 일정을 좀 봐가면서 잡아 나가야죠 그거는. 예. 예. 그럼 이제 일본 측도 맞춰야 되고 우리 측 일정도 맞춰야 세 되고. 나라 정상의 예. 일정을 맞춰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해진 대로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새로운 수준의 이제 한미일 공조, 이제 다른 한 단계 나아가는 새로운 수준이라는 표현이 됐습니다. 네. 자, 외교적인 이 그 단어가 일반 국민에게는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예, 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수준이라는 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한미일 협력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그동안은 주로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망 조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도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수준이라는 거는 기존의 안보 협력, 또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어떤 안보 위해 요소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 그리고 저희가 미국하고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학생들을 포함한 그런 인적 교류 같은 것들을 많이 강화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 문화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예. 되게 세 가지 분야에서 좀 더 질적으로 발전된 관계를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예. 그럼 이게 일본이랑은 또 어떻게 지난번에 일본하고도 예. 그 사회 문화 교류 같은 것들을 네네. 늘려나가기로 했었고요. 예. 역시 공급망도 공급망 대화 같은 것도 신설하고 했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에도 변동이 생기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규모나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미 작년에 인도적 지원으로 1억 불 정도 지원했고요. 네. 금년에도 한 1억 3천만 불 정도 지금 지원 중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희한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의약품이라든가 뭐 발전기, 컴퓨터 같은 그런 인도적 지원해줘서 고맙고 예. 그 비살상 물품을 좀 계속 지원해달라 하는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예를 들면은 지뢰 제거 장비라든가 뭐 긴급 호송 차량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계속 제공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만남이 사실은 좀 신경 쓰이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G7 공동 성명을 보면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이게 중국을 지금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저희는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태호 1차 안보실장 제일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오늘 중국과의 전략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시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나 반응들이 혹시 그 사이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 전보다 조금 멀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것과 관련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탈냉전 이후에 지난 한 30년 동안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관여를 통해서 민주적인 질서로 수렴해 올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꾸려오던 국제 질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요즘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조정이라는 새로운 또 변수가 떠오르면서 예. 그전처럼 이제 그냥 세계화의 논리 또는 경제의 논리에서 원가가 제일 적게 드는 데 가서 생산하고 제일 잘 팔리는 데다가 가서 팔고 세금 제일 적게 나는 데다가 본사를 세우고 하는 게 더 이상 어렵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런 판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방 측의 어떤 이 발판은 비교적 분명한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세계 각국이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 문제가 있고 또 러시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상황이 있어서 네. 말하자면 흙으로 비유하면 여기는 좀 물렁물렁한 굉장히 유동적인 지금 상황이라 예. 어떤 스탠스를 정확하게 잡기가 예. 쉽지가 않죠.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마찬가지고. 고충이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예. 우리가 또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바도 있으니까 예. 해야 될 바대로 하면서 예. 어떤 한러 관계의 관리라든가 또는 중국과의 소통 예. 이런 측면에서 계속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대화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전략이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전략적 대화. 전략적 대화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전략이라는 게 이제 각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그 정책에 따른 목표를 추진해 나가는 게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략적 대화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상호 간의 전략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같은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하거나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고 예. 또 경쟁을 하는 입장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해를 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하는 게 뭐 전략적 대화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외교는
전쟁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전쟁이 안 나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외교의 제일 큰 목표인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원전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21명의 전문가 중에 민간 전문가가 없고 시로 채취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야당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의 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대처는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시찰단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것이고요. 이 시찰단 인원들의 구성은 저희가 그동안 그 한국 원자력 안전연구원이라는 데하고 그 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두 기관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관여를 하고 분석하고 점검해 왔습니다. 네. 근데 며칠 동안 가서 보려면 당연히 잘 아는 분들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갑자기 전혀 새로운 분들이 투입돼서 가서 효과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여되시던 분들을 위주로 팀을 꾸려서 보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들로는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시찰단이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또 그 가져온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보시게 해가지고 예. 말하자면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짧게 앞으로도 그 명단은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20명에 대한 명단은? 명단은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악플이라든가 또는 그런 공격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떤 이 여건상. 예. 그래서 이제 좀 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걸 어느 정도까지 계속 공개할지 말지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아무래도 그 직접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시료는 예. IAEA에서 채취하는데 저희 전문가가 예.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을 지금 늘려가면서까지 다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우진 외교부 1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